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작년 이제 여름에 6월 달에 신문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소개가 되게 크게 될 뻔 했었는데 그 당시에 딱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소개가 될 법 했었냐면 이 달파에서 주관한 되게 상당히 큰 대회였고요. 그거를 이제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께서 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진짜 큰 성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때문에 막 이게 다 덮여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파라는 기관은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ADD랑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달파는 근데 직접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를 하고 연구를 이제 맡기는 거죠. 그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연구계획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달파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회를 열었던 게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2004년에. 그때는 이제 챌린지를 여러 번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랜드 챌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챌린지를 한번 풀어보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중동에서 걸프전 이후에 계속 군인이 죽는 거죠. 전쟁은 대충 끝났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자를 수송하다가 게릴라들이 계속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 수송 차량들이 자꾸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인화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기술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회를 통해서 이 기술들을 한번 집약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2004년에 열었고, 이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가 자격이 미국 사람들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미국 팀들밖에. 그래서 미국 팀들 위주로 돼 있었고, 2004년에 열었는데 상금이 1밀리언이니까 10억 원을 걸고 했는데 아무도 성공 못했습니다. 되게 짧은, 아마 이 원래 대회가 170마일을 무인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근데 아마 몇백 미터 수준에서 다 끝났습니다. 차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다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못했으니까. 그때는 20억 원을 걸고 했고, 이때 이제 그 스탠포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승하신 분이 사바스찬 스런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그래서 이게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여러 번 안 하고 달파에서는 챌린지니까 챌린지 한 거를 성공했으면 챌린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벤 챌린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사막에서 했었던 겁니다. 이제 중동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제 도심 상황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007년에 2년 후에 했었고, 요거는 제가 알기로 대회가 약간 좀 작은 규모로 열렸었습니다. 이때는 CMU가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슈레더 챌린지라고, 슈레더가 뭔지 아시죠? 분쇄기, 문서 분쇄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거 다시 맞추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복잡한 분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렵게 분쇄된 거를 다시 맞추는 대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용이니까 비밀 문서가 파쇄된 거를 다시 맞춰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가했었던 게 이제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선을 하고 2015년에 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시리즈로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난 이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예선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주제를 딱 로보틱스로 정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때 그 모티베이션이 된 것이 이제 그때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로봇이나 어떤 기계가 들어가서 뭔가를 한 게 없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일본도 충격에 빠졌고, 미국에서도 야, 우리가 로봇 강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우리가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Robots in Disaster Response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로봇 쪽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 거를 원격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회를 약간 단순화해가지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대회부터 보여드리면 좀 더 재밌게 이런 게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10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전을 모사한 거죠. 그래서 원래 완전히 실내여야 되는데 실내로 하면은 밖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세트장처럼 해서 여기를 실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안에 들어가서 미션을 하는 이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걸 4개를 만들었어요. 동시에 이렇게 딱 출발을 해가지고 4팀이 그 경기하는 걸 볼 수 있게 했고, 이게 이제 미션이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제일 잘한 팀이 8점이 되는 거고, 동점이 생기면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든, 시간이 적게 든 그 팀이 우승을 하는 거로 이렇게 룰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처음부터 20억 원, 이 1등이고 2등이 10억, 그 다음에 3등이 5억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미국 팀만 하려고 하다가 판을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 팀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보면은 여기서 로봇이 자동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이제 원전에 가는 걸 모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립니다. 내리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밸브가 있는데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릴을 잡아서 벽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리 안 가르쳐준 태스크를 하고, 여기가 좀 험지인데 험지를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서 끝나는, 이렇게 해서 8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야, 이거를 다 한다고 그래서 실제 원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태스크였죠.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2013년에 할 때, 그러니까 2012년, 11년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로봇 하는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로봇이 어떻게 차를 운전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2015년에 성공한 팀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2013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쉽게 그 예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사람들을 걸러내고 15년에는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이런 그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봇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로봇을 만들어도 상관없고 이 미션들만 다 성공을 하면 되는데, 이 차량을 지금 저희 팀이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휴머노이드 형태가 반 정도 됐습니다. 반 이상.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카이스트 우승팀인데 차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션이었죠. 드라이빙 하는 게 미션 하나고 차에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4족 로봇이고요. 이게 나사 JPL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밸브를 여는 건데, 이 밸브를 여는 미션은 이제 360도 돌리면 끝난다, 이런 거였고요. 이거는 지금 데니송 교수님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미션은 여기는 드릴이 있는데, 드릴이 4개 있는데 4개 중에 아무거나 잡아서 이 벽을 뚫는 겁니다. 벽을 뚫는데 여기 이제 까만 점이 크게 있는데 이거를 다 없애면서 뚫는 이런 미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 태스크는 실제로는 이제 여기 있던 플러그를 뽑아서 여기다 딱 꼽는 이런 거였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사람이 하면. 왜냐하면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딱 근처에 갖다 대면 탁 닿게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험지 미션인데, 이거는 하나는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그 신더블락을 통과하는, 걸어서, 또는 기어서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바퀴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되게 장애물이 많은데 장애물을 치우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밀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요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었습니다. 원래는 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가지고 이제 옵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게 이제 카이스트 팀인데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이종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아틀라스 로봇이 계단 올라가는 이런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올라가면 끝나는 이런 그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할만할 것 같으세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이 대회가 원격 조정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랜드 챌린지는 사람이 절대로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이거는 원격 조정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 이제 홍보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이제 로봇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실은 로봇이 오토노머스하게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빨라져요. 그렇죠? 사람이 계속 개입을 하면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죠. 팀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제 상황을 약간 모사하기 위해서 통신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에 있을 때는 통신 상태가 좋고요. 그래서 이게 300mbps로 완전히 풀로 뚫어놓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1분에 300, 그러니까 1초에 300m, 그러니까 1분 있으면 1초 한번 딱 뚫어주고 딱 다시 닫습니다.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한꺼번에 쫙 받고 닫고
이거를 계속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모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채널 하나를 뚫어가지고 이거는 항상 통신이 되게 했고 그 대신에 이거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데이터 전송량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9600 비트 퍼 세컨드 해가지고 요거는 정말로 숫자 몇 개 정도, 그러니까 로봇의 상태가 어떤지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이제 나머지 중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뭐 비전 데이터나 아니면 라이다 데이터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약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로봇 혼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아직 불가능한 거죠, 완전히. 사람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이때 기획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파이널인데 그 처음에 그 이쪽 트랙 A, B 이쪽은 펀딩을 받고 출발하는 팀들이었고 이쪽은 펀딩 없이 하는 팀이었고 여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거였고 옵션이 이제 두 개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겠다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경쟁을 해서 가는 거고 나는 하드웨어는 못하겠다. 하드웨어는 누가 주면 소프트웨어만 하겠다 하는 팀이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팀들만 모아가지고 경쟁을 해서 잘한 팀들 6팀한테 아틀라스를 줬습니다. 미국 팀들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6팀은 아틀라스를 가지고 했고 자기가 그냥 잘할 수 있다 하는 팀들은 계속 자기네들이 계속 개발했고 중간에 이제 리뷰에서 한번 끊고 여기서 이제 다 같이 대회를 예선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시간이 되게 길죠. 그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거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한 팀을 보면 돈을 지원받는 팀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1.8, 1.2, 1.5 하면은 다 더하면은 4.5 밀리언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팀당 뭐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로봇을 만든 겁니다. 로봇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큰 걸 한 거죠. 그리고 상금은 얼마였죠? 20억이잖아요. 그 상금이 훨씬 더 적은 거죠. 개발비에 비해서. 네, 상금이 크긴 크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때 이제 10팀을 뽑았는데 달파에서 딱 보니까 이걸 흥행을 좀 하고 싶은데 팀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좀 참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참가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참가해달라고 그러고 유럽에서 참가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4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요때 참가를 해가지고 다른 팀들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변명 같긴 하지만 그 개발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결과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처음부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셀프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해가지고 해서 처음부터 다 로보티즈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3팀이 출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예선부터 한 그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일본 팀들도 그렇고 수많은 유럽 팀들이 다 중간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주로 됐고 한국에서 3팀 카이스트, 로보티즈, 서울대, 그 다음에 일본, 뭐 유럽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로봇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나사에서 만든 로봇 시미안이라는 로봇, 이거는 4족에다가 바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바퀴로 가거나 4족을 하거나 이게 이제 저희 로봇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로봇인데 4족에 또 여기도 바퀴죠. 이게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팀이 했고 이 똘망은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라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그래서 이 플랫폼을 사용한 팀이 서울대 로보티즈가 자기가 만들면서 자기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가 데니스 송 교수님 팀, 이게 이제 독일 팀. 이렇게 해서 4팀이 같은 플랫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휴보, 우승을 한 휴보 팀은 카이스트에서 만든 이 로봇이고 이 로봇을 2개 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 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팀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CMU, 이거는 독일 민브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2팀이 사용을 했는데 HRP2라고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되게 역사가 깊은 그런 되게 한 10년 정도 개발된 이런 되게 훌륭한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잭슨이라고 이 대회를 위해서 동경대에서 이제 새로 개발한 이런 휴머노이드였고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IIT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것, 이건 독일,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 회사였나? 미국 회사인데
좋은 성적은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소개를 전반적으로 드렸고 저희 팀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보시면 이제 아마 전반적으로 이 기술 어떤 기술들이 쓰였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뭐 수식 같은 거 나오지는 않고요. 개괄적으로 이제 일반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몇 명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 이게 저희 옆에 있는 인식 쪽을 하는 그러니까 패턴 레코그니션 앤 인식 쪽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서 참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에서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드웨어는 이제 그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서 줬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다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랩이라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물체 인식,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맵 만들고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이런 쪽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제어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사람이 뭐 19명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연구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 간 거는 한 25명 정도 가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대회 준비는 저희가 6월 5일 날 대회를 했는데 과제가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9월이었고 실제로 이 하드웨어를 받은 거는 이제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1월부터 한 5월, 한 5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로봇이 여기 차 운전하는 거 연습하는 거, 내리는 거 연습하는 거, 시험실 내부에서 계단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머리에 웹 카메라가 3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3개 가지고 이제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통신이 들어올 때 쫙 이미지를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라고 이제 레이저 스캐너인데요. 이 레이저를 스캔을 쫙 하면은 3차원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뭐 문이 어디 있는지 또는 밸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인식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고요. 또 그 로보티즈에서 준 것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가 자체 개발한 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 카메라는 특별히 운전을 할 때만 따로 썼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거나 막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셀이라는 것은 이제 모터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로보티즈에서 만드는 이런 그 모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높이가 키가 140 정도 되고 무게가 60kg 정도 돼서 상당히 작은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통신 모듈은 RS485를 쓰고 컴퓨터 2개가 들어가서 하나는 제어, 하나는 인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 인식하는 컴퓨터 하나, 그 다음에 몸을 조작하는 컴퓨터 하나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이로 같은 경우는 균형 잡을 때 FT 센서도 이제 발을 이용해서 균형 잡는 이런 데 썼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보실 수 있는데 로봇에 보시면 이제 RCU가 로봇 제어하는 쪽, 이쪽이 로봇 그 상태, 그러니까 상황 인식.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서버는 만약에 컴퓨테이션 파워가 모자르면 써도 좋다라고 그쪽에서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거의 안 쓰고 이쪽으로 거의 다 썼었습니다. 여기 있는 컴퓨터로 거의 충분하게 다 됐었고 이거는 약간 필요에 따라서만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3개를 구축을 해서 OCU1은 실제 로봇 제어하는 쪽 위주로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OCU2는 상황 인식하는 이미지나 이런 걸 받아보고 이거는 운전만을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거 보시면 이게 보통 차에서 보는 후방 카메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으로 간다는 거죠, 로봇이.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 가야 된다 하고 실제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게임에 많이 사용하는 운전하고 가스 페달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조이스틱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버튼 같은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 쪽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런 게 인식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거를 데이터가 쫙 들어올 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밸브인데요. 보이시나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저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이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딱 서서 레이저를 딱 스캔을 하면 여기에 밸브의 위치가 X, Y, Z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서 거기 손으로 가서 이렇게 돌리는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모듈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로봇 손이 움직여서 찾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통신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인식 프로그램이 잘 돼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움직일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멀리서 밸브를 딱 인식해서 딱 가면 그럼 가면 또 달라지겠죠. 위치가 상대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스캔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메인 화면인데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쪽이 다 로봇의 상태, 각 관절의 각도들, 어떤 관절이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 쫙 보여주고요. 여기가 아주 로우 레졸루션으로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단순화된 맵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내 지도고 이 지도 위에서 우리가 어디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대충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이거랑 이거를 보면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탭이 다 있습니다. 탭이 각각의 태스크, 미션에 대한 탭을 만들어 놓고 이 미션에서는 뭘 누르고 뭘 성공하면 못 누르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뭘 성공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를 사람이 다 판단하는 거죠. 로봇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오토노머스 하기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션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운전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로봇이 저쪽 그 차체 위를 이렇게 잡고 여기 딱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로보티지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다리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스 페달이 안쪽에 있는데 못 밟는 거죠. 너무 멀어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밟으면 여기가 밟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밟히게 이렇게 딱 길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게 이 차는 이제 미국에서 주어진 차인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씁니다. 그냥 가스 페달만 딱 놓으면은 딱 쓰는 그런 자동차라서 섰다 갔다를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링키지인데 여기를 밟으면 여기가 밟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동영상인데 너무 느려가지고 여기 사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막 이미지가 겹쳤나? 이거 거의 이제 주차할 때쯤 되는 거고 그 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애물들이 있으면 사람이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차에서 내리는 걸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기 잡고 이 동작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차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다리가 짧아가지고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높진 않지만 뛰어내리는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막판에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느리죠. 예,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이런 작업인데 이런 동작을 하나하나 만들고 여기를 딱 밀어내면서 차 옆에를 딱 뛰어내리는 이런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로봇에 충격도 많이 가고 사실 되게 힘든 그 안 좋은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잘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 미션이 사실은 약간 상징적이고 괜찮은 그 설명을 드리기가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문을 여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미션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저 앞에서 문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제일 쉬운데 인식을 하면 인식을 했다라는 걸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딱 가라라고 해요. 그 손이 문 손잡이 앞에 간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여러 개를 쪼개놓고 사람이 중간중간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 손잡이를 잘 잡았다. 그러면 돌리고 다 돌려졌다. 그러면 미는 거죠.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테스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튼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로봇이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로봇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한 팀들은 그런 거를 다 오토노머스하게 할 수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수준을 했는데 그거의 그 레벨은 아마 팀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팀은 이걸 다 오토노머스하게 했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잘라서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보시면 밸브를 하는 건데, 밸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멀리서 인식을 하고 걸어가가지고 다시 인식하고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가가지고 잘 왔는지 팔이 확인하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웠던 게 이제 그 드릴 미션이었는데, 이 드릴을 보시면 여기가 버튼이에요. 이거를 눌러야지 켜져요. 근데 드릴이 안 켜져 있는 거죠, 원래. 근데 이거를 눌러야지 켜지니까 이거를 이제 손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그런 팀들도 있었어요. 위에를 잡고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같이 켜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돌출부가 있죠. 그래서 잡으면서 같이 켜지는 이런 걸 만들었고, 이제 보시면 제가 잘못 눌렀네.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잡으면서 같이 켜지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윙 하면서 이제 켜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시간이. 저희가 실험했을 때 한 90% 이상은 성공을 했고요. 지금 미션이 8개인데 8개를 다 성공을 해야지 저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데브리 미션인데, 하나는 이제 러프 터레인을 지나가는 게 있었고, 이거를 치우면서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 러프 터레인을 지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고,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랜덤하게 있는 장애물들을 저희가 치워가면서 가는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로봇이 다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치우면 좋은데, 안 되겠죠. 잘 어떤 물체가 있는지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저기에 장애물이. 그러니까 사람이 다 보면서 이렇게 치우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사람이. 로봇 프로그램은 놔두고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마도 좋은 그 알고리즘을 썼으면, 쓴 팀이 있었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움직이는 걸 했을 텐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도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건데,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짰는데, 보시면 지금 레일을 잡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모터도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잡고 사람처럼 올라가는 걸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가 딱 보고 계속 잡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한 게 가기 전까지 우리는 야심차게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옆에 타임을 딱 적어 놓은 거죠. 운전하는 거 5분, 내리는 거 5분, 그 다음에 문 여는 거 5분, 밸브 5분, 서프라이즈는 모르니까 10분, 그 다음에 아까 데브리 치우는 거 10분, 계단 올라가는 거 15분. 계단 4개예요. 4개인데 15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음은 50분 안에 우린 끝낼 거다,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를 개별적으로는 다 성공을 했는데,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100% 성공이 안 되는 거죠. 할 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렇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다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서 다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떠난 거죠, 미국으로.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 이제 가게 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등을 한 팀들 보면은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루에 한 6번 정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다 라운드를. 그리고 다 성공하고. 그런 거를 한 2달 정도 하더라고요. 연습만 계속. 다른 팀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승한 팀들을 보면 1, 2, 3등을 한 팀들은 한 2, 3개월 전에 다 끝났고 계속 연습만 하는 거죠. 실수할까 봐.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운명에 맡기자. 하지만 잘하면 우리는 50분 안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게 결과인데요. 이게 소리는 좀 약간 안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실제 대회 때 이제 둘째 날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동차 운전은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했고, 다른 팀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게 했는데, 이제 내리는 거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좀 상황이 좀 열악해서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여는 거는 문 열기는 잘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쫙 밀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다쳐가지고 다리 손으로 또 밀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바람도 변수였습니다. 이게 사실 캘리포니아라서 바람이 안 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니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갔고요. 문보다 어깨가 넓어서.
그리고 보시면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느리죠. 그리고 이제 밸브 인식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로봇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로보티즈에서 만든 로봇이 워낙 저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밸브를 인식을 해가지고 잠그고,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밸브는 되게 상징적인 미션이긴 했는데 제일 쉬운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드릴을 4개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구멍을 뚫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약간 컴퓨터 오류도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거의 한 1분 정도 남은 거죠. 59분. 막 그래가지고 막판에 막 아슬아슬하게 막 이게 돌아가는데 시계는 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더 하면 4점, 8점 중에서 이걸 못하면 3점, 이런 마지막에 아슬아슬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막 그 거의 아슬아슬한 이런 모습이었고, 보시면은 나중에 딱 되면서 학생들이 막 다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판에 막 보면은 시계가 59분 30초 막 이런 거죠. 근데 운이 되게 좋게 딱 동그랗게 뚫려가지고 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래밍 했을 때는 만약에 안 뚫리면 주먹으로 치는 게 있었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뚫렸기 때문에 딱 끝난 거죠,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래서 저희가 딱 하고, 그 다음 미션이 남았지만 어차피 뭐 1분도 안 남았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4점을 받아서, 4점을 받긴 했는데 마지막이 너무 극적이어서 다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재밌게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대회 때 저희한테 제일 힘들었었던 거는, 다른 팀들은 좀 다른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저희는 되게 평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평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 길이었는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 모래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보면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가 저는 되게 평평할 줄 알았는데 가서 이거 각도를 보니까 한 3, 4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최악의 경우가. 4도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핑 연습을 했을 때 할 때마다 좀 달랐는데 재봤거든요. 각도를, 바닥을. 그때 한 3, 4도 되면은 무조건 쓰러지더라고요. 점프에서 딱 내리자마자 쓰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그레스를 포기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를 걸어가는데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 길이, 아스팔트가. 그리고 이제 4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보행을 엄청나게 천천히 했습니다. 안 넘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힘들었고요. 이제 보행이 좀 빨랐으면 좀 빨리 끝났을 텐데, 보행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 분석을 드리겠지만, 보행이 너무 느려가지고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자랑스럽게 카이스트가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등 딱 중간을 했습니다. 24개 팀에서. 이 팀은 오긴 왔는데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3개 팀에서 12등 했고, 여기가 로보티즈 팀, 우리나라 3팀이 출전을 했는데 이렇게 순위에 들었습니다. 보시면 59분 33초죠.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여기서 약간 시사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보셨듯이 예선에 나간 팀들이 다 잘했습니다. 이 팀 빼고. 이 팀만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다 예선에 참가했던 팀들이 다 잘했어요. 그 이유는 다 이제 참가 못했던 대부분 팀들이거나 실력이 모자르거나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족 보행이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이족 보행을 한 팀이 잘 못했어요. 보면은. 그죠? 이 4족 또는 바퀴로 간 팀들이 되게 잘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이었는데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딱 무릎을 꿇으면 바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무릎을 딱 꿇으면 무릎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로 쫙 가다가 필요하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완전히 이족 보행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족 보행을 한 팀들이 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때문에 휴머노이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을 했죠. 이게 이족 보행이 쓸모가 없는 건가? 그렇죠? 이런 의구심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돼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등이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팀들은 다 엄청나게 미리 다 준비를 했었던 팀들이고, 여기는 IHMC라고 되게 로봇 쪽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연구소고, 여기는 CMU라는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MIT 있고 CMU는 한 팀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경대에서 3팀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3팀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 팀들은 나중에 참여를 해서 좀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시사점은 지금 1등이 44분이 걸렸어요. 그죠? 이제 44분 동안 저 8개를 하는 걸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경기장이 되게 큰 경기장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애들도 앉아있고, 나중에 되니까 다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44분 동안 저걸 보는 게 그 1등은 하긴 했지만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쵸. 한 5분 정도? 드릴을 빼면 한 3분이면 돼요. 운전하는 거 다 해가지고 다 하는데 드릴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죠. 사람도 드릴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잘 해야 되니까. 그걸 빼면 한 3분이면 돼요. 근데 이건 로봇이 하면은 원격 조정으로 44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알파고 같은 것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약간 가상현실 쪽인 거고 실질적인 로봇이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잘 되게 하려면 아직도 힘든 면이 많다라는 이런 점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한 2~3달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탈탄 레스큐가 이제 CMU 팀이었는데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해요. CMU 팀을 보면은 워낙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발달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전에 다 끝났대요. 다 끝나고 그 코드 프리즈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2달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한 3달 전에 끝내고 2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인지 2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달 전에는 코드 프리즈를 해요. 뭐냐면 프로그램을 아예 안 바꿔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러면 오류가 생긴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걸 피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그런 방식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오류를 고치다가 오류가 더 생길까 봐. 그렇죠? 오류를 고치다가 오류가 생기면 새로 생긴 오류는 몰라요. 그죠?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류를 발견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잘못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버튼을 안 누르면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연습만 한 거죠. 그냥 사람이 계속 연습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고 제가 알기로 고쳐가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쭉 그 리뷰를 했거든요. 이때 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실수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해도 결국은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MIT 팀 같은 경우도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막 로봇이 넘어지고 이런 사태들이 되게 많았어요. 컴퓨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분석한 건데 아까도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워킹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을 따졌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 못 내려가지고 페널티 받은 거 중간에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페널티 받은 거에서 20분 페널티로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2개만 빼면은 저희도 이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워킹을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좀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빙 같은 경우 잘 했고 도어 미션은 잘 못했지만 밸브 미션 같은 경우도 잘했고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월 미션 마지막 거는 상당히 독보적으로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이게 달파에서 모은 영상입니다. 로봇들 다 쓰러지는 것만 모았어요. 다 쓰러지는 것만. 그래서 여기서 로봇이 쓰러지고 이제 이게 2등한 CMU 팀인데 3등. 이거는 2등한 팀입니다. 네,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막 다 수없이 많은 로봇들이 넘어지고 이거 이렇게 막 다 넘어졌는데 재밌죠, 그죠? 근데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참가한 팀들은 되게 막 뼈아픈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막 로봇 넘어지면 센서 하나 깨지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날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었고 여기 2등한 ITMC도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졌는데 말하고 싶은 게 저희가 느리게 걷긴 했지만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던 거죠. 너무 느리게 걸어서 안 넘어졌고 그 대신에 저희가 로봇을 구한 거죠. 그렇죠? 망가지는 거로부터. 그런데 이제 다른 팀들은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니플레이션은 좀 잘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 부분 보시면은 그 차 운전하는 길이 여기 모래잖아요. 이거를 걸으려고 시도한 팀들이 있어요. 운전을 못해서. 그런 팀들은 이제 미리 모래인지 안 가르쳐줘가지고 다 넘어지고. 여기가 지금 MIT 팀이었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이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뭐 IHMC 같은 경우는 2등 했는데도 많이 넘어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까먹었는데 2번 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해가지고 잘한 걸 가지고 점수를 한 거죠. 그래서 우승했을 때는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2등 한 스코어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웃겼던 게 이제 IHMC가 다 끝나고 계단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손 없는 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넘어졌어요. 로봇이 그 정도로 아직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8점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6개 팀이 쭉 했고 그 중에서 IHMC가 1등을 한 거죠. 저희는 로보티즈라는 플랫폼을 로보티즈 만든 똘망이라는 플랫폼을 4팀이 이렇게 했는데 로보티즈 자체 독일 팀, 데니스원 교수님 팀 저희가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팀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월 미션 잘했다는 거고, 요거는 보시면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가자마자 대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회는 이제 캘리포니아 포모나라는 데서 열렸는데 거기에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스 하나씩 다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한 거죠. 다 미국, 일본에서 싣고 오든 미국에서도 다 싣고 와서 다시 로봇 재조립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막 이렇게 일본 팀들은 멋있게 이게 관 같은 걸 막 실어 와가지고 로봇이 여기서 막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되게 멋있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저희랑 카이스트 로보티즈는 다 사실 모듈형이에요. 그래서 다 분리해가지고 배낭에 메고 막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는. 예, 갔고. 그 다음에 막 미국 팀들은 땅으로 갈 수 있으니까 트럭에다 싣고 막 이렇게 왔고.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회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가서 미션을 다 잘 못해가지고 아직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저희는 거의 밤새도록 막 연습을 했어요. 못한 게 많아가지고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1, 2, 3등 한 팀들은 없더라고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하고 저녁 먹을 때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날 오고 저희는 밤새도록 밤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하는 모니터들 이렇게 2개 보고 한 명이 오퍼레이션 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뭐 맵 같은 거 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소개해 드린 게 사실 대회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재밌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대회는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진짜 전 세계에서 되게 유수한 팀들이 같이 나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틀라스 같은 세계 최고의 로봇도 나왔고 일본에서 10년 넘게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로봇 기술이 한 이 정도 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게 또 어떤 분들은 알파고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잠잘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알파고 보니까 되게 막 걱정이 됐었는데 이 로봇을 보니까 아직도 한심하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아직도 그 로봇이 가야 될 길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로봇들이 되면 어떤 데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화재, 해상, 지진 이럴 때 사람이 가기 힘든 이런 데 가서 파견돼서 할 수 있겠죠. 계속 연구를 하면 또는 그 공장에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개발을 잘 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되게 크게 많은 일반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 쪽에서 지금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원전 해체입니다. 그래서 노후한 원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체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원전 해체에 쓰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쪽에서는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슈는 뭔가를 해내기만 하면 되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예, 원전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을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제일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계단이나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일 적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걷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이종호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시고 해서 아틀라스 로봇 아니면 4종 로봇 되게 잘 걷긴 하는데요. 아직도 특정한 상황에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걷기가 약간 힘듭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도 할 게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오퍼레이션 룸을 이게 개발을 좀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서 알아서 모든 AI가 다 돼서 야, 너 저기 가 이렇게 해서 딱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정할 때 이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연구하는 게 되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인텔리전스 AI 이렇게 하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혼자서 사고를 해서 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피지컬한 로봇이 이런 재난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상황이 뭔지 몰라요. 그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현재 이제 피지컬한 거랑 그러니까 맞닥뜨리면 퍼셉션이 문제가 돼요. 퍼셉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로봇이 딱 여기 있는데 카메라 가지고 쫙 이렇게 다 찍어요. 그 다음에 뭐 레이저 스캐너 가지고 다 해요. 이거를 딱 보고 사람들 앉아있고 강의실인데 내가 그럼 여기 어디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내가 로봇이 딱 여기 서 있는데 강의를 하는 상황인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AI를 통해서 인식을 해내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센서 개발도 필요한 거고,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들을 프로세스하는 거, 그게 이제 AI랑 다 맞물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하기로 이런 것들은 아직은 힘든 거죠. 로봇이 하기가 또는 AI가 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건 사람이 하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너무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기술에서는 이런 거는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면 위험한 이런 데는 로봇이 일단 가고, 그래서 사람이 하기 힘든 거는 로봇이 하고 사람이 잘하는 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 당분간 되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로봇이 나오면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맞는 얘기죠. 공장 자동화되고 이렇게 하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많은 일들을 로봇이 하긴 하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로봇을 파견을 하면 이 로봇을 조종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달에 우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달에 가는 로봇을 만들면 로봇을 조종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그 확장에 필요한 기술들은 로봇이 하고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건 사람이 하면은 좀 더 새로운 이런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그 사람의 그 케이퍼빌리티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뺐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인류를 생각하는 이렇게 되게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왜 내가 해야 돼요? 로봇이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하는 게 이제 세탁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사람이 다 했었죠. 그러면 이제 빨래하는 거를 세탁기가 대체를 해요. 그럼 이게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편해진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잡은 없어졌지만, 일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갑자기 변화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일하던 사람이 내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어렵지만 이게 서서히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변화들을 서서히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아주 편한 이런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그렇죠? 음악을 즐기고 미술 활동하고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어려운 일들 쓰레기 치우고 세탁하고 뭐 이런 건 로봇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 만드는데 왜 우리가 만들어요? 그렇죠? 자동차 만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다 로봇이 만들고 이런 세상이 오면은 좋아지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는 게는 사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도기 동안에 저희가 사람이 할 일, 로봇이 할 일을 계속 저희가 변화시켜서 변화에 대응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은 이제 사실 조작하는 건데 이런 조작하는 것도 사실 아직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로봇 핸들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핸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처음 나온 게 60년대, 70년대인데 아직도 로봇 핸드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개발은 되고는 있지만 로봇 핸드의 형태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조작하는 이런 상황은 아직 힘든 이런 그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번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 재난구조 대회를 통해서 이제 로봇 기술을 좀 약간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그 여러분들께서 로봇 기술이 여기 정도까지 왔다. 그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23개 팀에서 12등을 했으니까 세계 최고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하지만 다른 팀들도 대동소이하게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아주 세부적인 기술은 저희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 이런 기회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제가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가능한 그 사람과 로봇 사이의 그 통신 거리나 범위 같은 게 좀 넓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아마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지금 보면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신이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그 제가 이야기한 원전 사태, 이제 원자력 그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방사능 때문에 통신이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유선으로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특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건 다 무선으로 했는데 그런 거는 대충 이제 모사를 해서 한 거죠. 실제 상황보다는 쉽게.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보통 이제 다이얼 같은 데 하면 통신 딜레이가 되게 크죠. 방금 대회에서는 이제 밸브 여는 거나 드릴을 잡아서 여는 거 두 가지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에 팔을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대회 때 7가지 미션을 다 모두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다른 팀들도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 핸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사람처럼 생긴 손. 저희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제일 잘 되려면 사람 손처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일 다용도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동은 뭐 바퀴를 하든 뭐 보행을 하면 되는데 가서 뭘 하기가 힘들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것 쪽은 보시면 할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화공과 신소재 이런 쪽인데 그 소재 쪽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소재로 해야지 로봇이 저렇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해양공학과 신길용입니다. 그 하드웨어가 밀리셨다고 그러니까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를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조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다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그 회사에서는 그냥 하드웨어만 딱 줬습니다. 모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다 만드시는 네, 거예요? 저희가 다 한 거죠. 그럼 그거를 같이 뭐 조이패드라든가 무슨 패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기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개발 시간하고 여러 가지가 엮이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버튼을 선호하더라고요. 그 조정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막 숫자를 입력하고 막 이런 게 또 정밀한 제어를 할 때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봇 쪽에 많이 연구하는 햅틱스나 마우스, 조이스틱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쓰면은 약간 대충은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부분 버튼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을 보면 섞어 쓰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페이스 개발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양수현이라고 합니다. 저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과 출신들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저 하나를 만들 텐데 저 부품마다 저 로봇이 이루어진 이 부품마다 필요한 학과들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하는 그 구성도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가장 위에 계실 거고 그 밑으로 이제 학생들이 쫙 나눠져서 이제 저 로봇을 만들 텐데 이 계층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계층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뭐 링크 이런 파일 같은 거 디자인하는 건 주로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 뭐 전기전자 쪽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인식 프로그램 이런 건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어하는 거는 사실은 뭐 다 섞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영진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이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의 구글이라는 큰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내로 이제 로봇을 상용화시켜서 내놓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도요타한테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대는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제 저희 나라가 뭐 삼성 이런 식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로봇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로봇 분야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조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로봇 분야에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보면은 이제 로봇을 실제로 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로봇이 안 쓸 때가 별로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이 쓰이는 데는 딱 두 군데. 군용하고 의료 쪽. 그 다빈치라는 거 가지고 수술 많이 하죠. 수술 로봇하고 그다음에 군용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무인 전투기 막 다 있죠. 그렇게 쓰이는데 그거 말고는 어디에 쓸 거냐를 되게 많이 고민해요 사람들이. 그게 한 10년, 20년 됐어요. 로봇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로봇 하는 사람들 돈 벌고 싶으니까.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은 제가 되게 딱 말씀드리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AI도 많이 발달하고 로봇도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요. 곧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